정리 안 된 집에 가니까 눈에 띄는 게 다 뭐냐면 곳곳에서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되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 사시는 거거든요. 책이 막 집에 수천 권씩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책을 쉽게 사시고 뭐 살 때 막 수십 권씩 사시는데 실제 그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 집에 대한 이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하얀색 인테리어에 원목색 가구들만 있고 막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된 집에 대한 이미지 때문일 것 같고, 또 제 직업이 이제 이 정리 컨설턴트니까 얼마나 칼각 잡혀 있을까, 막 집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엔 무려 6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좀 다양하게 있겠죠. 딱 이사 와서 이제 첫날 훌라후프가 집에 10개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보통 집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정리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분들도 실천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중점에서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을 아주 신중하게 구입하고요. 두 번째는 자주 정리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집이기 때문에 청소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눈에 띄는 물건들을 분류하고 또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해가고 있고, 전 지금도 저희 집은 정리 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정리된 공간이라는 딱 이미지는 있어도 그 공간을 원해서 어떤 목표치로 두기보다는 저는 살기 편한 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뭐 잠이나 또 가족 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게 원만한 집이 정리된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정리된 집을 만들까라는 것도 노력하면서 물건의 위치도 수시로 바꿔보며 하고 있는데, 이 경험은 제가 직장 다닐 때부터 했던 경험이었어요. 항상 이제 막 물건 너부러져 있는 책상에서 위치를 좀 이것저것 바꿔보니까 조금씩 정리된 공간이 나오고 저한테 최적화되는 거예요. 마치 저희 집도 제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주요 활동들 이런 것들로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게 저희 집이 정리된 집을 만들어가는 어떤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집에 대한 궁금증보다 지금 살고 계신 지금 여러분들의 집이 어떠신지 이 영상 이제 보시면서 한번 좀 고민하시고 원하시는 집에 대한 모습을 좀 그려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라는 단어와 좋아하는, 연관시키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이라는 단어거든요.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한테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도 호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을 좀 묻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정리는 기술이다. 정리도 왜 기술이냐면 오랜 시간의 숙련이 필요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대부분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기술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또 숙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저는 딱 괜찮은 책 뭐 3권 정도를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그 저자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들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정리된 삶을 살고 싶다, 어떤 공간을 원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제 어려움들이 뭐냐면 그런 공간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만난 적 있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정리를 잘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정리가 안 된 집에 가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정리가 안 된 공간에 가도 정리를 못해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만드시는 어떤 과정 속에서 기술을 만들 수 있는데, 집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그런 정말 엄청난 목표보다 그냥 정리된 현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신발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 좀 정리됐다, 이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 또 정리된 공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변화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씩 쌓여서 정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리를 너무 못하는
못하는 것 같다. 이게 유전적인지 혹은 뭐 성격이 좀 그런지 이렇게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술을 익힌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정리 못하시는 분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 스트레스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뭐라도 정리해 보시는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경험을 쌓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못 버리게 하는 남편, 뭐라도 버리면은 막 혼내는 부모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엄마가 막 지금 휴지 막 100개씩 가지고 있는다. 뭐 하나 주문하면은 그냥 손이 너무 커가지고 왕창 주문한다. 맨날 뭐 마트 다니신다면서 물건을 쌓아두시면서 사는 특정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집에 가면은 남자분임에도 불구하고 추리닝 100벌. 또 최근에 이제 어떤 강의에서 만난 여성분, 옷 정리가 제일 힘들어요 했더니 저희 집에 옷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한 200벌 정도 가지고 있는데 몇 벌 있으십니까 했더니 300벌, 400벌 계속 올라가더니 한 1000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족인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정리가 안 된 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또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듣다 보니까 공통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공통점 뭐냐면 집에서 이 정리가 안 되는, 정리를 안 하시는 가족과 이 정리를 주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생뚱맞겠죠. 정리를 주제로 대화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리된 어떤 공간 또 정리된 어떤 삶에 대한 이 가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특정 가족 누군가는 뭘 버려? 다 쓸 거야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절충을 해야 될 수 있고요. 절대적으로 양보를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모님이 못 버리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부모님이 드시는 건강식품 뭐 약품,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 이런 것들은 정리를 묻지도 말고 해라. 한번 만약에 한 5년 지난 건강식품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이거 막 말려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 집에 가면 흔하디 흔한 게 소비기한 지난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오늘 이제 어머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소비기한이 지나서 드시면 건강에 피해가 되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좀 버리겠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정리라는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혹은 어떤 가이드, 기준을 정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대화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리된 공간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것을 꿈꾸고 또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반감 갖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정의할 때 가장 좋아하고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가치인데 내가 어떤 물건을 정리할 때 그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따지고 이유를 분별하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정의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정의하고요. 가치는 내가 뭔가 정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지금 특정 가족, 예를 들면 옷이 이제 1000벌 있는 이 옷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넣을 옷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새 옷이 있어도 혹은 이제 필요한 옷이 있어도 그 옷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건 이제 목적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옷을 쉽게 차릴 수도 있고 또 방치된 옷이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 집에 가면은 막 세탁 이렇게 안 한 채 막 둬가지고 막 냄새 나고 옷 다 변하고 곰팡이 쓸고 이런 류의 옷들도 막 옷장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정리되지 않은 옷장에서 있어야 될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목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거에 대한 어떤 설득, 그거에 대한 이제 가족들과의 어떤 정말 친밀감 있는 대화 혹은 기준을 정해야겠죠. 옷은 딱 옷장에 넣을 만큼 여유 공간 한 10에서 20%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의 이제 대화를 좀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정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율하는 그런 활동들이 보통 정리가 안 된 집에서 없기 때문에 한번 오늘부터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과 한 가지 한 주제의 대화를 좀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옷장은 좀 어떤 것 같아? 냉장고에 혹시 오래된 음식이 있는지 좀 찾아볼까?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좀 더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 버려야 할 게 뭘까? 그런 대화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리가 안 된 집에 마치 국룰처럼 이건 꼭 있어 라고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집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참 찾기 어려웠던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집에는 그 물건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리를 잘하는 집에는 요 5가지가 없더라. 첫 번째, 세탁소 옷걸이보다 좀 더 이렇게 좀 근사한 옷걸이, 좀 통일성 있는 옷걸이가 더 많지, 세탁소 옷걸이 같이 좀 볼품 없고 막 휘어지는 그런 옷걸이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빈 박스, 빈 병, 빈 통, 네, 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봤던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꿀병 막 7병, 예, 빈 것만 막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틴 케이스 같은 거 모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좀 예쁜 거를 또 집착하셔가지고 막 엄청 많이 모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소형 가전이 엄청 많죠.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소형 가전 제품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 대부분 방치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집에 뭐 CD 플레이어나 카세트 플레이어 같은 정말 한 20년, 30년 된 그런 거 있으신가요? 혹시 전축 있으신 분 계세요? 이게 이제 사실 지금은 쓸 수 없고 또 안 쓰고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방치되는 그런 형태의 물건들이겠죠. 네 번째는 오래된 취식기간이나 또 유통기한처럼 기간이 지난 식료품, 약품, 이런 이제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입니다. 특히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은 이제 이렇게 출시할 때 먹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혹은 유통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라는 명시를 하는 이유가 건강에도 좋지 않고, 뭐 이렇게 식품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거나,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한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열다 보면, 꺼내다 보면은 막 5년 된 뭐 영양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한이 지난 것들이 없더라. 마지막 5번째는 제일 이제 정리가 안 되는 물건들이 옷이라고 하는데, 이 옷 중에는 입을 수 있는 옷과 또 안 입는 옷이 있고, 또 저는 안 입는 옷보다는 이제 못 입는 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늘상 입었던 옷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진짜 오래된 옷들, 뭐 예를 들면 뭐 군대에서 이렇게 제대할 때 입었던 군복, 한 10여 년 전에 뭐 결혼할 때 입었던 뭐 한복 같이 특별한 이벤트에 해당되거나, 몇 년 전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뭐 워크숍에서 받았던 이렇게 뭐 단체 티 같은 그런 특정 어떤 이벤트와 관련된 옷들, 그다음에 이제 너무 지금 입고 싶으나 너무 이렇게 몸이 좀 살쪄가지고 못 입는 그런 과거의 옷이겠죠.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류의 옷들이 거의 막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수 없는 옷만 있는 집들이 제가 경험했던 이 정리된 집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이 5가지 물건들 중에 몇 가지는 있으시고 몇 가지는 없으신지 한번 살펴보시면, 아,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사실 정리 안 된 집에 가니까 눈에 띄는 게 다 뭐냐 하면 곳곳에서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한 1000집 정도를 대상으로 영수증을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 달 동안에 그 구입한 물건들의 내역 중에 사용하는 물건과 구입해 놓고 쓰지 않고 이 새는 돈들이 얼마인지를 제가 이렇게 좀 계산을 해가지고 통계를 해보니, 평균적으로 이게 뭐 4인 가족 평균이긴 하나 보통 한 달에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지불한 돈들이 사용되지 않고 그게 매월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경제적 가치도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꿈꾸는 부자들, 내가 좀 되고 싶은 부자라고 한다면 어떤 집이 부자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리된 옷장을 만드는 것은 내가 옷을 고르는데, 혹은 뭔가 좀 시각적인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나, 특히 뭐 침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침실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가 좀 충분한 휴식,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 어떤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잠을 잘 자서 좋은 컨디션으로 주어진 일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부자들이 공간에 대한 목적, 또 공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서 정리를 하고 신경 쓰고 실제 돈을 주고 업체나 서비스를 맡기시는 분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 진짜 가치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세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고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사용해서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본전 뺀다라는 말이 있듯이 손해 없이, 손실 없이 그걸 자산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되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 사시는 거거든요. 책이 막 집에 수천 권씩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책을 쉽게 사시고 살 때 막 수십 권씩 사시는데 실제 그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권이라도 구입해서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그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자산화 시킬 수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입했던 물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내 거화 시키고 있는지, 자산화 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저는 한 일주일 정도라도 좀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는데, 제가 했던 어떤 이제 실험에 관련된 부분처럼 영수증을 받으시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캡처를 해놓거나 프린트를 해놔서 일주일 후에 어느 정도나 그 물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쓰는 물건들을 치소송 같은 걸로 그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한 번도 쓰지 않고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계속 방치되는 그런 물건들이 실제 지금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낭비하고 있는 돈일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된다는 형태가 뭔가 막 일확천금을 벌고 막 로또 같은 거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인생 최대의 어떤 경험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소소한 어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게 소비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행동 속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그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단돈 1,000원일 수 있고 10,000원일 수 있는 그 돈들이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내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부자가 되는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고, 또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실천입니다. 정리된 공간을 만들려면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하고, 저는 마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는데, 마법의 공식이 있다면 매조꾸다. 뭐냐면 매일 정리해라, 조금씩 정리해라, 꾸준히 정리해라. 매일이라는 건 이제 하루에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씩 정리하는 것은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건 하루 한 개 버리기. 꾸준히 정리하는 건 100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습관을 만들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일 수 있죠. 근데 이제 1000일 버리는 건 하루에 한 개만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다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아마 수천 개를 버리셨을 겁니다. 그 수천 개를 버려도 오늘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 가면 또 누가 뭘 사온대요. 그런 식으로 계속 물건이 늘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인생의 정리는 끝이 없다. 물건이라는 건 계속 우리 공간 속에,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오고, 또 내가 뭔가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물건이 사용되기 때문에 과정이다. 정리의 어떤 목표는 아무것도 없는 집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어서 불편 없이 부담 없이 쓰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될 정리된 삶의 어떤 지향점 같은 것이니까, 우리의 어떤 변화된 삶, 또 원하는 삶,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정리를 매조꾸를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뭐부터 실천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매일 하루에 한 개씩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고 또 나의 어떤 루틴이 되고 나의 어떤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분명하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물건을 버리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버리기 힘든 물건을 버리려고 하세요. 그 물건들이 이제 이렇게 좀 돈 주고 샀던 물건들이고, 최근에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받은 것 같은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물건들일 텐데, 물건 정리의 시작은 부담 없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담 없는 거라면 정말 한동안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물건일 수 있고, 저는 기한을 또 딱 정하라고 그러면 3년 동안 안 쓴 것이 이제 정리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후에도 안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 그것조차 힘들다 그러면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이벤트, 그 물건을 써야 될 일들이 거의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기한, 금액, 물건의 금액, 혹은 똑같은 물건 막 수백 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쇼핑백 막 수백 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꼭 뭔가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될 때, 누구한테 이렇게 주려고 할 때 쇼핑백이
꼭 그 정도까지 있어야 되고 또 100개까지 있어야 되고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에코백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의 그냥 가방에 넣어갈 수도 있는데 꼭 그런 류의 물건들이 요것만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결정할 때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보다 아까 금액이든 기한이든 개수든 또 대체성이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불편 없는 거, 좀 더 결정하기 쉬운 것들로 정리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을 정할 때 우선 많이 있는 것부터 정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정리하세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입고 다니는 옷일 수도 있고요. 신고 다니는 신발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가정에 계시는 주부들이라면 이제 냉장고에 있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고,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할 때 쓰는 뭐 학원 갈 때 가지고 다니는 뭐 교과서나 참고서나 이런 류의 물건들, 뭐 필기도구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정리가 삶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엄청 잘 정리할 수 없겠지만 진짜 좀 중요한 것부터 혹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게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빨리 끝내고 싶고 완벽하게 끝내고 싶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이게 누구한테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는데, 제가 정리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시간을 3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막 기운 빠지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떤 집 하나를 정리하는데 최소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절대적인 시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정리 기술자도 아니고 저처럼 정리 전문가도 아니시고 뭐 제대로 또 이렇게 해본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기한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급한 마음보다는 좀 더 여유를 두고 좀 더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이 변화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또 가치를 두면서 추천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정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이 별것도 아닌 공간처럼 보이지만 정리를 했을 때 가장 티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현관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공간이지만 어떤 집은 막 신발 막 30컬레 이상 막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요. 어떤 집은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좀 이렇게 신발장 때문이겠죠. 냄새도 나고 뭔가 좀 쾌적하지 않은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풍수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공간이 에너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뭔가 좀 충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안 신는 신발 뭐 버리고 환기도 좀 시키고 뭐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현관은 정말 빨리 정리할 수 있고 정리된 효과를 이제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곳은 식탁입니다. 정말 많은 가정에서 식탁이라는 곳에서 밥을 못 드시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거 왜 샀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물건 올려놓으려고 산 건 아니셨겠죠. 밥을 드시려고 샀다면 밥 먹을 수 있는 준비 상태는 항상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약도 사실 올려놔야 되고 먹던 빵도 둬야 되긴 하지만 밥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공간은 확보하시면 뭐 이렇게 어디다 옮겨놓으면 되잖아요. 가야 될 곳은 있으니까 그런 거 정리하는데 금방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좀 중요하고 또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책상. 아이들 공부방의 책상일 수도 있고 이제 서재방의 책상일 수 있는데 항상 뭐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이게 막 널브러져 있고 이게 항상 또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책상에서 가장 많이 방치되면서 이제 정리 못하는 주의 물건들 중에는 종이 정리해라, 문구 정리해라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종이가 너무 많아. 문구 막 볼펜 막 수백 자루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물건들이 항상 책상 위에 있다면 필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지퍼백에 두든 뭐 폐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재활용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가야 될 곳에 옮겨놔야 될 수 있겠죠. 펼쳐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딱 앉자마자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좀 준비된 공간을 만드는 거 사실 간단하면서도 빨리 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공간이면요, 제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다른 분들 집에 가서 사무실 가서 많이 해봤는데 1시간이면 정리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내가 뭐 주중엔 좀 힘들어 그러면 뭐 주말도 괜찮고요. 그래 내가 아마 1시간 정도 현관을, 식탁을, 책상을 정리하겠어. 정말 실제 15분 이내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여건이 힘들다 그러면 최소한의 시간만 내셔도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정리해 보시면 정말 작고 사소해 보이는 공간이지만 기분이 요만큼 좋으실 겁니다. 그 요만큼 좋은 게 정리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되는 어떤 감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좀 정리를 해놓으면 아마 함께 사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SNS나 또 카카오톡 같은 걸로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되게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 식탁이 지금 이 모습이 됐어. 이런 데서 이렇게 우아하게 식사하는 그런 모습도 상상될 수 있고요. 누가 와도 바로 앉아가지고 좀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특별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정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 1위가 이제 옷장이라고 하고요. 가장 또 많이 있으면서 또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방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방치되는 물건이 또 옷입니다. 제가 이제 수천집 정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옷 정리가 힘들지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이즈에 안 맞는 옷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언젠가 살 빼서 입어야 돼 이렇게 두시는데 결국은 못 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빼고 싶은데 사실 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지금 목표로 두기엔 어려운 정도의 이제 사이즈에 문제 있는 옷이 있다면 그 옷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결정을 이미 제가 해드렸어요. 3kg 빼서 입을 수 있는 옷만 두고 그 이상은 좀 포기를 하시든 혹은 이제 다음 목표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3kg 정도에서 이제 정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간에 비해서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어떤 공간에 다 채워져 있다면 100%일 텐데 이게 막 200%, 300% 되시는 분도 있고 실제 막 뒤엉켜 있고 실제 막 어디 해집고 가야지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많은 거죠. 사실 옷장 외에도 모든 공간은 그 공간에 딱 필요한 만큼만 넣을 수 있는 만큼만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보통 한 20 혹은 한 10% 정도의 여유 공간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옷장에 넣을 수 있는 옷이 온컨대 한 1000벌 넘고 싶지만 지금 현재 옷장이 500벌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500벌을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서 한정된 공간 안에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옷을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에 필요한 만큼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제한을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개수를 정하고 또 한 10에서 20% 정도의 이제 여유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왜 이상하게 옷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옷에 대한 센스, 본인이 이제 좀 잘 맞는 옷에 대한 이렇게 좀 감각 이게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옷을 살 때 어떻게 사냐니까 그냥 이렇게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친구가 골라준 옷, 인터넷 쇼핑이나 그 홈쇼핑 같은 데서 쇼호스트들이나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막 상세 페이지 나와 있는 그런 옷들을 산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혹해서 혹은 이제 이게 예쁘다고 그래서 혹은 이게 좀 싸서 이게 좀 이게 많이 산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셨던 옷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사서 집에 들어오고 옷장에 들어가서 안 빠지는 옷들이 많습니다. 다른 옷이랑 이렇게 좀 핏이 안 맞거나 혹은 이제 그 옷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외부 활동이 없거나 되게 어울리지 않거나 그때는 굉장히 좀 좋아 보였는데 막상 입으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하고 이런 류의 스타일에 고려되지 않은 류의 옷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지금 이제 자주 입으시는 어떤 종류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색상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스타일일 수 있는 그런 옷들을 한 많게는 2주 정도 보시면 주로 어떤 류의 옷들이 입혀지고 내가 또 좋아하고 지금 입을 수 있는 옷인지를 알게 되면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 가장 나에게 맞고 지금 현재 하는 활동에 이런 옷이 좀 적절하구나를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스타일 또 그렇게 해서 한 2주 이상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류의 옷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선별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사이즈, 그다음에 스토리지, 공간, 그다음에 스타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옷을 내가 한번 한 벌씩 한 이제 칸씩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기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아니더라도 정리된 옷장을 만들고 나서 저한테 이제 정리된 공간을 통해서 얻었던 어떤 기분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진짜 잊지 못하는 분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정리된 옷장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옷장의 문을 열고 싶어졌다. 근데 항상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속 터지고 너무 막 짜증나고 해서, 그래서 항상 닫아놨대요. 그런데 그 공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옷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드시고 기분이 드시는지. 진짜 조금이라도 짜증스러운 감정이 드신다면 정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된 옷장을 만드신 다음엔 똑같은 기분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막 찬란한 옷장, 내가 정말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내 손으로 나에게 맞게 내가 정말 한 벌 한 벌 막 추려가면서,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막 걸고 접고 넣고 막 이러는 거. 그런데 내가 막 이제 땀 흘려가며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완성도 있는 작품 같이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옷장을 지금 여십시오. 그리고 정리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이제 회사를 오래 다녔었어요. 그때부터 좀 세계적인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좀 배우고, 이 플래너라고 하는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시간 관리를 또 하게 되었고, 또 2007년부터는 시간 관리 강의를 하면서 또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열심히 사람들한테 좀 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20년이 넘게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정리 컨설턴트라는 이제 직업으로 일을 하면서, 그래, 사람들한테 좀 더 쉽고 그리고 실천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시간도 정리하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갑자기 물건 정리와 시간 정리가 비슷하다고 얘기하지?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좀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냉장고를 정리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못 먹는 거, 뭐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거,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하는 거, 또 뭐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를 사서 넣어야겠죠. 시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냉장고처럼 하루에 주어지는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딱 제한된 시간 내에서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쓸데없는 일, 불필요한 일들을 넣지 말아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일들,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뭐 계획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는데 비우고 채우고 넣고 빼고처럼, 시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시간 속에 중요한 일을 넣고 쓸데없이 불필요한 일은 빼고, 이 과정, 이 구분, 이 실천이 저는 시간 정리다. 그래서 물건 정리처럼 시간은 놓고 빼는 것인데, 딱 두 가지만 고민하면 되겠죠? 오늘 뭐 하지? 오늘 뭘 하지 않지.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보다 딱 한 가지만 이제 구분을 해도 시간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하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이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지? 무엇을 위해서 얼마큼의 시간을 써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결정, 이거는 뭐 사실 고민 크게 할 것도 없고요. 너무 어렵게 결정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게 시간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한테 시간을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속이 막 너무 상한 거예요. 아, 그래, 사람들이 좀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설레는, 혹은 막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개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시간 부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간 부자가 아니라, 시간을 세 가지 형태로 쓰는 사람이 시간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통제라는 것은요, 시간을 어떤 할당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이걸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물론 직장인 중에는 결정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루 종일 결정 못하진 않겠죠. 내가 일정 시간, 하루에 어떤 분들은 한 5시간 정도만 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거든요. 잠자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자율성이나 좀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5시간이라도 내가 내 어떤 일과 내 삶을 위해서 통제할 수 있다면 시간 부자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시간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어떤 불편함,
뭔가 좀 얽매임이 없고 나의 어떤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중에는 자기 돌봄의 시간일 수 있고 자기 개발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고 자기 관리 같은 시간인데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면 하루에 뭐 한 30분 정도라도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시간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느라 막 치여가지고 내가 막 그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걸 위해서 시간을 쓰지 못한다면 자유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간 부자는 시간에 대한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나의 미래, 나의 어떤 소중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투자라는 건 뭐 공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휴식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직장인들이나 또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이제 어머니, 부모님들 중에 굉장히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내가 지금 뭐 애 고3인데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 지금 뭐 어디 무슨 회사의 어떤 팀장이니까 뭐 직장 퇴근해도 항상 핸드폰 봐야 되고 막 이메일 오면은 바로 막 답장해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 이제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이 좀 더 심해져 가지고 이 죄책감을까지 만들어서 정말 어떤 시간도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나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에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얼굴에 마스크팩 붙이는 한 15분 정도의 시간도 굉장히 좋은 투자다라고 정의하거든요. 자신을 위한 투자죠. 자신의 어떤 피부를 위한 투자 같은 건데 이 최소한의 투자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일정 시간, 일정 활동이 명확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통제, 자유, 투자의 마인드와 실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 부자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시간 부자 되자. 시간 부자가 되는 삶이 좀 더 마음의 평화도 있고 좀 더 생산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어제의 하루 또 지금까지의 보냈던 시간은 통제, 자유, 투자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 이 중에 뭐가 좀 부족한가라고 생각한다면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인드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훈련은 시작되는 것이고요. 내가 시간을 확보하는 것, 투자를 위한 시간, 자기 돌봄 같은 걸 위한 시간, 그러니까 마스크팩 같은 거 붙이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위해서 쓰신다면 오늘부터 그 쓰신 시간이 활동이 여러분들을 시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시간을 이제 부자처럼 써야 되고 시간에 대해서 좀 통제 같은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도구가 뭔지 보니까 가계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가계부라는 걸 만들었고 돈가계부는 뭐냐면 이제 들어온 돈과 또 나간 돈 적어서 일정하게 이제 패턴도 파악하고 자신만의 어떤 이 돈 사용 패턴을 자신의 어떤 전략을 위해서든 목표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전 시간도 정확하게 사용 내역을 기록하면 이 내역된 것으로 가지고 이걸 넣을지 뺄지 아까 시간 정리 개념으로 설명했던 것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방향성 있게 이런 걸 좀 늘려야 되고 이런 걸 좀 줄이고 이걸 위해서 요거를 이제 오전으로 좀 바꾸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통제력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만든 게 이제 시간 가계부입니다. 시간 가계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시간 24시간이 아니라 저는 딱 15시간만 쓰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수면 같은 시간은 이제 사실 적을 필요 없는 시간, 기록할 필요 없는 시간이고 나에게 가장 생산적으로 또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한 15시간 정도만 규정해서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겁니다. 시간 일기, 시간 가계부.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한번 어떤 일들을 위해서 했는지 좀 분류해보고 일인지 휴식인지 혹은 뭐 자기계발인지를 이렇게 내역으로 가계부 쓸 때 이게 뭐 식비, 뭐 공과금 이렇게 분류하듯이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엄청 중요한데 대표적인 이유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되게 불분명하게 시간을 씁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시간인가? 내가 지금 이거 휴식하는 시간인가? 스스로가 그 시간에 대해서 할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할당만이 그 시간은 좀 가치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요. 세 번째는 평가해 보는 겁니다. 저는 시간에 대한 평가를 4가지로 얘기하는데 낭비했는지, 생산적으로 썼는지, 소비했는지, 혹은 투자했는지. 시간 속에 낭비되는 시간이 있다면 쓸데없이 많이 했거나 하지 말아야 될 활동들을 했을 시간이고요. 소비했다 그러면 그냥 사용한 시간일 뿐입니다. 생산적으로 썼다는 것은 뭔가 좀 더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투자라고 한다면
이 가치가 지금 당장은 아닌데 미래 그게 내년이 될 수 있고 3년 후가 될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활동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대표적인 투자는 이제 자기 개발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운동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활동들마다 어떤 평가를 했는지를 보면 나의 하루 시간이 마치 돈으로 환산하듯이 그래 나는 뭐 한 시간이 뭐 한 5천 원이야. 그래서 생산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제 플러스가 됐을 것이고 낭비라고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시간 가계부를 사용하면 시간에 대한 좀 더 시각화 구조화 그리고 체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머릿속으로 있는 것 같은 혹은 또 마음속에 시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있는 종이에 옮기고 이 옮긴 것들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보고 분류해보고 파악해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평가가 중요하겠죠. 이걸 내가 좀 낭비를 했나? 내일은 이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최소한 100일 정도는 시간 가계부를 써서 그동안의 나의 시간 사용 패턴 파악, 나의 문제점 인식,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좋을지에 대한 어떤 모듈화, 아까 구조화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시간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단 100일 만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간 정리 못하는 사람들, 저는 시간 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 거지는 대표적으로 뭐가 없냐면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이거를 좀 풀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자, 어떤 분들은요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데 하루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빵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치 우리 위선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대로 살거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분명하지 않은 우선순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계부를 써서 자신이 정말 아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위해서 하루에 몇 분이나 쓰는지, 정말 단 5분도 쓰지 않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건 지금까지 책임 없게 살거나 아까 위선적으로 사는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우선순위가 뭔지는 알겠어요. 자, 예를 들면 건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우선순위를 내 하루의 시간 속에 넣으려면 크게 보면 4개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한 시간을 계획해야 됩니다. 플랜. 그래,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끼를 꼭 먹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끼를 꼭 먹겠다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언제 먹겠다는 거야? 아침을 먹는다는 건지 뭐 4시에 먹는다는 건지 그냥 뭐 무슨 라면을 먹는다는 거지 되게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은, 측정되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이걸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막막한, 그게 계획을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겠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통 스마트한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듯이 분명하게 확실히 측정할 수 있고 되게 현실적이고 이런 형태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계획을 실행해야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계획을 아침 9시에 먹겠다 그러면 9시에 실행하는 게 그 계획이 이제 실천을 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실행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획이 없으니까 당연히 실행이 없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내 계획을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체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아까 9시에 밥 먹기로 했는데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했으면 체크, 안 했으면 X. 뭐 오늘 꼭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시간을 조정하거나 혹은 뭐 누군가에게 이제 부탁하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좀 가능한 것과 또 불가능한 것, 위임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연기할 수 있는 것과 연기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평가, 체크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새로운 조정이 필요한데 그 조정이 바로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랜, 두, 체크, 액션, 이걸 PDCA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존하는 시간관리 시스템 중에 가장 오래되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이 PDCA인데 실제 시간 사용을 못하는 거지들, 시간 거지들은 이 PDCA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플랜이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플랜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단계를 다 이렇게 거치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PDCA에서 가장 중요한 게 A, 마지막에 있는 A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못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좀 죄책감, 뭐 좌절감 이렇게 느끼기보다 이걸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을 줄이든 혹은 이제 다른 어떤 시간대로 바꾸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지만 나에게 맞춘, 나에게 어울리는 내 삶의 어떤 이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시간을 계속 정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PDCA 기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간 거지분들이 엄청 많기에 저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이 우선순위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PDCA 기법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시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사용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너무 여건이 다르죠. 저는 뭐 지금 육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육아맘의 고충 같은 거 사실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시간 사용엔 정석은 있다는 겁니다. 워라벨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육아를 하거나 초년생 돼가지고나 엄청난 회사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겐 워라벨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균형보다 조화가 더 현실적으로 좀 맞을 것이고 이 조화라는 게 이제 내가 어떤 딱 끊고 이렇게는 할 수 없겠죠. 저도 일을 하다가 여건이 되면은 공과금 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약간의 조화스러움이라 생각하고 내가 퇴근을 해서 회사 일을 좀 집에서 좀 봐야 되고 잠깐이라도 이메일을 확인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이게 좀 리듬이 깨졌네? 뭔가 좀 이게 좀 너무 개입하네? 이런 느낌으로 이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받기보다 그냥 조화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조화로움과 제가 좀 가장 좋아하고 또 강조하는 게 이제 마음의 평화라는 거거든요. 시간은 사실 직장에 다니거나 또 뭐 육아를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통제 불가능한 시간이 많은 것이고 또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활동들이나 그만큼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진짜 정작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정 시간을 하고 못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통제 불가능한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의 이 시간 사용 패턴을 시간 가계부를 통해서 분석을 좀 해봤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 육아는 하지 않아도 육아를 하는 사람들의 시간 사용 패턴 중소기업만 다녔어도 대기업에 일했던 사람들의 시간 패턴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그분들의 시간 사용에 대한 이 분석을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이 패턴을 보니까 아무리 바쁜 분들 아무리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도 최소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뭔가 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사용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추천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타임 블록 시스템입니다. 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또 빌 게이츠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썼던 시스템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타임 블록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나이가 아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활동일 수 있고 또 내가 여가 혹은 여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딱 고정시키고 그 시간에 내가 마치 학교에서 우리 수업 시간표가 지정되어 있고 딱 그 시간을 지켰던 것처럼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하는 활동을 그냥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독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깐의 휴식, 밥 먹고 나서 한 15분 정도 뭐 이렇게 회사 주변이나 또 집 근처 이렇게 산책하는 이런 류의 시간 같은 거를 해서 마치 이렇게 알람 맞추듯이 시간표를 정해서 시간을 쓰시는 것이죠. 굉장히 좀 루틴한 시간일 수 있고요. 되게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건데 사실 그냥 막 엄청 다양하고 복잡하고 힘든 정말 통제되지 않은 시간 중에 약간의 고요함에 있는 시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계획하에서 또 나의 어떤 우선순위에 할당된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의 어떤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한번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시간 중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이 블로킹이 되고 그 시간에 어떤 약속처럼 알람 맞추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캘린더에 매일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포스트잇으로 써 있습니다. 2시에 뭐 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이 복잡한 하루의 시간 중에 마치 휴식을 알리는 전광판, 휴식을 알리는 알람 소리, 휴식을 알리는 여러분들의 신호등 같은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블럭을 만들어 보셔서 이 엄청 혼란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짜보시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그 관계는
정리됐을 겁니다. 관계라는 건 주로 시간이 정리해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정리해주고 나의 기억이 정리해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주체 못할 돈이 있어요. 그 지쳐 못할 돈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나에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막 돈 꿔달라, 뭘 같이 투자해보자. 그런데 이 돈과 또 시간과 마음과 이 감정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아까 시간을 정리하고 물건을 정리한 것보다 훨씬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아 가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요, 여러분들 가장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고요, 그것이 삶을 정말 위험하게까지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되지만 정말 많은 마음의 결단도 필요하고 또 자기 훈련도 필요하고 진짜 어렵죠. 그렇지만 인간관계는 분명히 정리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제가 인간관계 정리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기대치 정리하기입니다. 내 친구,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줬으면 좋겠어. 나에게 화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나에게 좋은 기분, 칭찬 같은 거 그런 거를 줬으면 좋겠어. 이제 기대치를 한번 적어 보니까 어떤 것들은 이제 나에게 주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원하는데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구해야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내가 좀 잘못 정한 기대치구나, 포기를 하든 내 기대치를 좀 줄이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정말 불편했던 사람들, 감정적으로 안 좋았던 사람들과 이 기대치 차원에서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다,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좀 뭔가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은 감정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머리 싸매지지 마시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또 줄 수 있는 것,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적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건 좀 포기해야겠구나, 이걸 위해서는 또 이런 류의 이제 추가적인 어떤 액션이 필요하구나. 저는 그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로 풀기 어렵다면 저는 이제 카톡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디지털화된 방법이지만 실제 좀 불편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이 보내봤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속으로만 앓고 또 머릿속으로 막 좀 불편한 감정을 갖기보다는 그런 류의 행동으로 연결하고 적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리 방법 아니겠습니까? 한번 적어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방향성 같은 거를 정해보면 좋을 텐데, 제가 직장을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일하는데 방해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막 욕하고 막 해코지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쳐다보는 게 싫었고요, 같이 회사에 있는 게 싫었고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출근도 하기 싫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의욕이 떨어져요. 너무 삶이 피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불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도 싫었던, 말 한마디도 건네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이제 같이 옆에서 회사에서 봤던 사람이지만 너무 놀라웠던 것은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분의 가족 관계는 어떤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보고 듣고 또 물어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씩 적어갔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 불편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뭘 잘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그 불편했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와 다른 점을 봤고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만 보이게 됐는데, 제가 적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잘난 점, 훨씬 잘하고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요, 제가 아무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의 강점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불편함을 정리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일기를 써라. 대화, 만남, 내 그냥 혼자만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나는 뭐 K를 만났는데 오늘 기분이 안 좋았다. K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 K야,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자신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그 대화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서 K에 대한 관심, K에 대한 어떤 나만의 정리, 분석, 그리고 그 K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정말 너무 슬픈 거는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그 사람 한 명을 가지고 한번 관찰, 일기, 분석, 내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또 요구하거나 부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좀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맛있는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작은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 불편했던 사람들과 좀 더 멀어지려고 하지, 또 그냥 내 위주로만 생각하지,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거를 또 꺼려했지, 정말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혼자만의 생각만 가지고 뭔가 좀 더 부담을 느꼈지. 이런 들이 아마 생각되실 거예요. 관계도 물건 또 시간 정리처럼 실천이 중요합니다. 너무 머리 싸매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짜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겠다라는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도 있겠죠. 저는 싫어하는 사람 두 번이나 안 만나거든요.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너무 유형별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온다 그러면 안 갑니다. 왜? 그 정도의 거리는 제가 정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의 모임을 갈지 말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삶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A가 B랑 똑같기도 하고요, A 때문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A 같은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실천이기 때문에 관계도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번 일기, 기대치 작성, 할 수 있는 대화, 내가 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적어보는 그 정도의 실천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좋아하는 주제죠. 바로 정리인데요.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의뢰인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던 전문가를 직접 모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공간 크리에이터이신 주식회사 새삶의 이지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유왕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네.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공간 크리에이터, 이 말을 대표님께서 이 단어를 처음 만드셨다고요? 네, 2019년에 제가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크리에이터라는 걸 좀 붙였는 이유는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좀 쓰면 좋아 보일까 싶어서 쓴 것도 있지만, 네. 어느 날 제가 하는 일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누군가의 집을 가서 그 살고 있는 사람의 집의 어수선한 상태를 정리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비어진 공간을 보면서 의뢰인하고 막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어진 공간을 어떻게 쓰면 좋겠노? 어떻게 파란색을 한번 칠해볼까? 아니면 벽지를 바꿔볼까? 아니야, 커튼을 한번 달아보는 건 좋겠어. 저쪽에 있는 테이블을 가져와서 책상을 한번 꾸며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공간을 새롭게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리를 통해 필요 없는 물건을 비워내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걸 담고 있는 직업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공간 크리에이터라고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 알려지시게 된 건 TVN에서 방영했던 맞습니다. 신박한 정리, 여기에서 이제 정리 전문가로 출연을 하셔서 유명해지셨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하셨고요. 경력이 단절되셨던 네. 거죠. 그랬다가 계약이 만료되면서 퇴사가 결정됐고, 이때 이제 정말 막연하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상황에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으로 가장 자신 있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고민 끝에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잘했던 정리로
네. 사업을 아이템을 정해서 한번 해보자. 이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와. 있을까요? 예. 보통 19살 때 수능 성적에 맞춰서 보통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네. 제가 그때 딱 유아교육과를 갈 정도의 성적이기도 했고, 또 IMF가 심할 때 제가 98학번이었거든요. 그때 거의 대학을 가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간호사를 하든지 아니면 유아교육과를 가서 바로 또 취업이 돼서 뭔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게 좋다라고 네. 많이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거짓말이 아니라 저 앞에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를 딱 두 개를 내놓고 지영아 너는 어디 갈래? 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나는 피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유아교육학과를 갈래요. 라고 해서 선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 평생의 직업이 돼버리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꾸준히 그렇죠. 하는 일 계속 한 곳에서 오래 해야지 네. 그게 성공하는 거다라고 배워왔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 일을 해왔고 그걸 열심히 또 하다 보니 정말 그게 성공하는 일이었는지 정부 기관에 또 취업할 수가 있게 됐어요. 네. 또 흔히 어른들이 좋아하는 방공무원이 되는 기회까지 잡게 되었고 나 이대로 너무 잘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됐는데 결국은 정규직이 안 되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39살이었는데 분명히 그랬어요. 19살 때 이거 하라 그랬고 네. 나는 그거 갔고 열심히 했고 오래 꾸준히 해왔고 전문대 졸업했다가 4년대 가라 해서 4년대 갔고 꾸준히 정말 하락하는데 열심히 해왔는데 뭔가 끝이 바라던 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네. 허탈한 순간에 낙심할 수도 있었는데 또 제가 금방 또 일어서거든요. 긍정의 힘이 또 있어. 이렇게 또 오래 낙심하면 안 돼. 내만 손해지.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나 마음부터는 뭔가 그래도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내 마음대로 이때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옛날부터 잘하고 좋아했던 게 정리였어요. 근데 그 정리라고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는 옷을 정리 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엄마한테 정리 못한다고 등짝 많이 맞았거든요. 네네. 그런 정리가 아니라 다이어리도 정리 잘했고요. 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뒤에 학급 게시판 같은 걸 많이 맡겼었어요. 어떻게 니는 이렇게 8절, 4절, 16절에 따라서 이렇게 공간 배열을 잘하느냐. 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다 들어갈 줄 알았느냐. 이렇게 간격을 잘 맞춰서 배치를 하느냐. 선생님이 되게 기특해 하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좀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았고 이렇게 꾸미는 거 이런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나 이런 걸로 직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관련된 직종을 찾아보니 대한민국에 정리수납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저는 왜냐면 인상 깊었던 게 39 이제 네. 40네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내러티브가 저랑도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박한 정리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신박한 정리를 어떻게 나왔어요? 저 사람은 신박한 정리 TV 나와서 처음부터 말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은 관련된 일을 몇십 년 했을 거다. 정리에 관련된 일을 오래 했거나 인테리어 관련된 일을 정말 오래 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요. 아까 우리가 지금 말했는 그 마음을 먹은 지 만 2년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2년 만에 제가 TV에 나온 거예요. 맞아요. 2년 만에 TV에 최고의 전문가로 팍 나온 확 나온 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거 되게 오래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를 좋아했었던 거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을 안 하고 직업이라는 걸 안 했을 뿐이지 저는 그걸 늘 해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창업을 하고 처음부터 저는 마케팅을 좀 제가 스스로 잘했었거든요. 블로그를 진짜 열심히 썼어요. 네. 블로그를 쓴 계기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또 다 공감하시겠지만 뭘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을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려? 제가 하는 일이 저 혼자 시작을 했으니까 상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리지라고 하니까 제 친구가 블로그를 써봐. 요즘에는 이런 거를 SNS를 많이 활용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블로그는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 네이버 가입돼 있지. 그리고 네이버에서 글을 쓰는 게 있어. 글을 써봐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라고 해가지고 그냥 차 마시고 있는 이 상황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글을 썼어요. 그 나 자리에서? 오늘부터 블로그 쓸 예정. 근데 그게 제일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또 블로그를 또 어떻게 써요? 일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멀쩡한 양말통을 헤집기 시작을 해요. 그게 비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예쁘게 개어서 애프터를 찍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그냥 내 집에서 만들어서 블로그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일거리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좀 순식간에 제가 블로그를 잘 활용을 하면서 일이 많아졌어요. 일이 많아지다가 이게 한 1년 조금 지나다 보니 아 이게 회사라는 시스템이 좀 갖춰지게 됐고 법인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 승승장구를 하게 됐는데 이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는 거예요. 왜 블로그는 글을 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아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또 유튜브를 또 하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또 했는데 그게 몇 개 영상 아닌데 그게 또 터져버린 거예요. 2019년 8월에 시작해서 2020년 4월 달에 신박한 정리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와. 한 진짜 몇 개월이 안 됐을 때 이제 신박한 정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제 인생이 바뀌게 됐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딱 들으면서도 사실 되게 전형적인 자수성가를 하신 그런 분들에게서 딱 캐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대표님께도 저는 몇 개가 정확히 보이는 게 그 대표님께서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리하는 걸 좋아했다. 네. 뭐 뒤에 선생님한테 게시판 꾸미는 걸 칭찬받고 네. 이런 게 사실 보통은 그런 걸 생각을 못 해요. 널 뭐 잘해, 뭐 네. 좋아해 하면 좀 뭔가 대단하고 소위 글을 잘 쓴다거나 투자하는데 뭐 요령이 있다거나 네. 미술에 재능이 있다거나 그렇죠. 예, 네, 이런 네. 것들을 보통 크게 떠올린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뭐 이쪽 예술, 뭐 체육 이쪽에도 재능이 없고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끝. 그냥 회사나 다녀야지. 네. 근데 대표님은 그거를 예전에 학급 게시판 뒤에 꾸미고 하는 거를 재미있게 하고 또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고 거기에서 딱 그걸 찾아내셨단 말이죠. 네. 근데 원래 진짜 하찮은 거에서 찾아야 돼요. 맞아요. 그냥, 네. 그냥 일상에서 네, 네. 정말 잘하게 잦은 칭찬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대표님 말씀하시기에 좀 생각나는데 저는 그 칭찬을 아주 크게 와닿다 그리고 칭찬을 해줬던 기억이 났는데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정말 나는 정리 잘하는 아이구나 라고 제 마음속에 탁 꽂힌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보통 똘똘한 여자아이들 몇 명을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남겨요. 채점하라고. 그래서 네. 너는 국어, 네. 너는 뭐 수학, 너는 사회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저도 뭐 어떤 과목을 받아서 이렇게 매겼어요. 다 매기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딱 드렸는데 선생님이 그걸 딱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저를 이제 따로 불러서 지영아, 넌 정말 정리를 잘하는 아이구나. 와, 거기에서 어떻게 차별성을 줄 수 있었을까요? 제가 100점대, 90점대, 80점대 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간지를 넣은 거예요. 와, 초3 때. 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간지를 넣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해가 분류를 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받아보시고 정리를 잘하는 아이, 너는 배려심이 남다른 아이, 너는 정말 크게 될 아이 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익숙하게 해왔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나는 정말 정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안 했었고 그냥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전달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칭찬을 해주셔서 저는 그 이후에 정리라는 그 키워드가 그렇죠. 제 가슴 속에 팍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학급 게시판 하나를 하더라도 와, 너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했니? 이러면 아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소롭다고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선생님이 칭찬 한마디에 지금의 진짜 정리왕이 그렇네요. 될 수 지금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리왕, 네. 썬더 정리왕 대표님이 탄생을 네. 하셨네요. TVN 신박한 정리에 출연하셨을 때 2년밖에 안 됐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기 교육부터 시작해서 예, 정리 조기 교육을 네. 시작해서 공간 크리에이터로서의 그 준비 과정을 정말 누구보다 탄탄하게 밟고 있었던 네. 거죠. 어떻게 보면 내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안에 쌓여 있으니까 2년 만에 그게 폭발적으로 이제 발현될 수 있는 거지. 네. 사람들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집도 보면 내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허. 뭐 물건도 뭘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딱
하나는 그냥 나에 대해서 계속 탐구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뭘 했을 때 되게 좋아하는지 하나하나 탐구하다 보고 막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거 찾아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근데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별거 아닌 것을 찾아냈을 때 그 기쁨을 네. 많은 분들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저희 피디님이나 네. 작가님 뭐 다 이제 느끼시겠지만 평소에 제가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메시지를 지금 그대로 대표님께서 쫙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금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 것 같고 이대로 사는 게 진짜 좋은지 마음에 드는지 네. 나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나에 대해서 계속 디깅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데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많아요. 말이죠. 정말 그 한 번을 안 가지고. 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맞아요. 정신 네. 없어서 네. 그런 소중한 경험을 다들 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표님 저랑 이제 공통점이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보육교사로서의 네. 삶을 사셨고 저도 공기업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저희 둘이 이렇게 네. 완전히 다른 직업과 다른 삶을 살면서 대구에 계셨고 저는 세종시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 서울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삶이 지금 이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있으세요. 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연하고 매일매일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상에 치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훅 1년, 훅 5년 5년 전에도 언젠가였는데 지금 5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또 그때랑 똑같이 5년 후를 보면서 언젠가 그렇게 되면 이제 또 10년 전과 10년 후에 똑같이 언젠가를 하고 있게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39살 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 또 후루룩 얘기를 하다 보니 빠르게 뭔가 결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되고 39의 그 시점만 해도 나만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말렸거든요. 특히 뭐 저희 엄마는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 많이 말렸어요. 내가 네 일을 어떻게 키웠는데 남의 집 가서 일을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시선에서는 그게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지영아. 또 그렇게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도 물어봤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괜찮은데 자기는 뭐 자기 동료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엄마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때? 라고 했을 때 괜찮아 라고. 근데 계속해서 그냥 고민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식구들이 나 때문에 창피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가 저렇게 싫어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창피했던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내 직업에서. 그걸 깨달았을 때가 딱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남을 쫙 핑계대고 있었죠.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애들이 내가 하는 직업을 창피해야 하면 어떡하지? 자꾸 남을 핑계대고 있는 내가 순간 지금까지 엄마 말 너무 잘 들었고 사회에서 하락하는 것만 했고 남이 봤을 때 좀 좋아 보이는 것만 하려고 애를 썼잖아. 이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해보자. 뭐 남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 있나. 그냥 진짜 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뭐 진짜 남의 집 일이 됐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고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했는데 세상의 일은 그렇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남도 어떻게 봐지어지더라고요. 난 진짜 최선을 다했고 진짜 멋있게 했고 진짜 괜찮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이유를 가장 친근한 방식으로 이렇게 통찰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굳이 어디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저와 대화를 나누시는 오늘이 오기까지 그 39살의 이지영 그리고 지금 이지영 대표님 정말 그 누구에게 내놔도 자신 있을 만큼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본인 스스로에게 생각해도 내가 진짜 나를 쓰담쓰담 내가 진짜 정말 자랑스럽고 잘했다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해오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노력을 하려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맞아요.
안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나는 인생은 바꾸고 싶고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뭔가를 하고 싶은데 처자식 있고 나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는 또 놓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버리고 하기엔 너무 힘들면 저는 2배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일이 알려졌고 제가 알려진 건 마케팅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2018년도에 창업을 해서 거의 2020년 그 유튜브를 통하고 신박한 정리를 하는 2년 동안 거의 2-3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어요. 아침에 9시부터 만약에 출근해서 누군가의 집을 9시부터 6시까지 그 집을 공간 컨설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7시에는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9시까지 뭔가 아침에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다 하고 출근을 하고 6시까지 일을 하고 온다고 해도 또 저는 또 견적 같은 걸 또 보러 가기도 하고 했어요. 잔업무도 또 보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또 애기 엄마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두 아이 엄마로서의 또 일을 다 하고 나면 보통 10시, 11시예요. 그때부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블로그를 썼어요. 블로그를 쓰고 또 그 다음날 할 일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걸 다 하고 나면 항상 새벽 3시, 4시 이 정도였어요. 삶을 남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삶을 유지는 하되 또 뭔가의 한 방을 기대한다면 밤잠을 포기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잡을 버리고 새로운 잡을 얻기에는 중간에 뜨는 게 힘들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내 하는 일을 해서 월급만큼의 돈을 더 받았지만 밤에 그런 블로그를 쓰고 마케팅 공부를 하고 유튜브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고 주말에는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마케팅이랑 브랜딩 공부를 또 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녹여졌기 때문에 2년 뒤에 뭔가를 터졌다는 걸 했을 때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다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회사를 성장하는데 막힘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잡을 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남들이 잘 때 또 다른 잡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해라.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도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리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밤새 내가 하고 있는 이 정리를 제일 잘 알릴 수 있도록 정리의 필요성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SNS라고 이걸로 해야 된대. 예전처럼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마음 넘어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거 대구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밤새 공부해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인생 한 방을 원한다고 하면 2배로 일해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막 밤잠 안 자고 했던 것들이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저 옛날 썸네일 보면 되게 예뻤거든요. 저 첫 영상 한번 보시면 2019년도에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요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 못 자고 열심히 했던 것만큼 얻는 것도 있지만 또 좀 잃는 것도 있지 않나. 근데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안 하고. 인생의 비대위를 가동할 때 하고 평소에는 그냥 하다가 네. 인생 비대위를 돌려야 될 때는 그게 네. 6개월이든 1년이든 맞아요. 3년이든 한번 확 들어갔다 네.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밤에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2020년에 정말 저한테는 신박한 정리라는 너무 큰 기회가 온 거예요. 창업한 지 2년 만에 TV 프로그램 거기다가 정말 좋은 시간대에 신혜라, 박나래, 윤균상이라는 이런 분들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사실은 거의 석 달에 애들 한 번 볼 정도로 그때 가정 없이 그냥 일에만 거의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다 따지면서 그때는 할 수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정말 일에만 투자를 해서 너무 공감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어떤 길을 통과해 오셨을지 네. 좀 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순간순간 열심히 하다 보면 매사 내한테 주어진 거에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기회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와서 잡는 거 참 중요하다. 제가 웬만하면 똑같은 메시지라도 긍정의 언어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정말 다이렉트하게 좀 저도 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워라밸을 원하고 주말에 취미생활과 여유를 원하고 회사에서 적당하게 스트레스 받는 걸 원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원하면서 완전히 인생도 바꾸고 부자도 되고 싶고 내가 가치를 치르지 않고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맞아요.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진짜 그런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질 않아요. 근데 반면에 대표님이 그 말씀 해주셨죠. 말하는 대로 결국 네. 바라는 대로 되더라고요. 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네, 돼요. 생각하는 대로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에이 뭐 그러면 다 성공하지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마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모든 걸 다 하면서는 절대로 평범이라는 그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평범한 것도 좋다고 하시면 뭐 그거는 뭐 그분의 선택이니까 네. 그분의 인생이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난 좀 더 특별한 걸 원하고 더 나은 삶, 더 많은 경험을 원해 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면서 그 결과를 바라는 건 그런 일은 말도 안 되는데 생각하는 대로 대신에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말하는 대로 됩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2020년 3월 달에 영상이 하나 올라가는데 그 영상에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3만 구독자 달성 감사드린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러브하우스 같은 그런 TV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고 싶다. 정리만으로도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그런 프로를 한번 만들고 싶은 게 올해 2020년 제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월에 3월에. 근데 그걸 이제 3월달 영상이 올라가고 4월달에 TVN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연락을 받고 내 유튜브를 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제 신혜라 씨가 그 전부터 제 유튜브를 보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정리로 TV 프로그램을 참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참 괜찮다. 정리가 참 우리 생활에 필요한데 정리에 관한 TV 프로그램이 참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던 차였고 그리고 이제 그걸 TVN에 기획을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CP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되고 이런 흘러가는 와중에 제가 중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에이 그럴 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대신에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이 되도록 정말 내 말에서 나와서 정말 그게 실현되도록 저는 무수하게 노력을 하거든요. 밤에 잠도 안 자고요. 정말 그게 될 수 있도록 정말 꾸준하게 반복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그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제 많은 연예인분들, 일반인분들, 이제 의뢰인분들의 집이나 혹은 네. 집이 아니라도 어떤 특정 공간에 방문을 하셔서 고민을 해결해 주신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쌓이셨을 거예요. 네. 기억에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남아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 물건을 버리는 이유가 물건을 버리기 위해서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정리는 버리는 게 시작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버리려고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버림으로써 이 공간을 좀 얻어내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간 크리에이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제가 어떨 때 제일 기쁘냐를 또 스스로 돌아볼 때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그 공간이 달라지는 거는 제가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이고 네. 그 공간에서 머물고 있던 사람이 무언가를 해냈을 때 덩달아 기쁜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비포가 이랬던 게 애프터가 짜잔 됐어. 그걸 행복해하는 거라면 약간 이게 프로가 아니지 않나. 왜냐면 돈 받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거기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어요. 이 말 들으면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신박한 정리를 통해서 배우 정은표 씨 집에서 이제 큰아들 지훈 군이 서울대를 합격을 했을 때 이제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고3 방을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 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간 건 지훈 군이 공부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서울대를 간 거지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훈 군이 학교를 갔을 때 스쳤는 그 빵집의 주인은 내가 그 지훈 군이 우리 집에 빵 먹고 서울대 갔다니까. 그리고 그 지훈 군이 다녔던 학교 초등학교부터 선생님들은 은사님들은 전부 다 내가 지훈 군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라니까 이런 것처럼 그때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서 이제 아내분한테 연락을 드렸죠.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대표님 덕분이에요. 집을 또 그렇게 좋게 만들어 주셔서 또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네요. 그럴 때 이제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럴 때 행복하고, 또 미자 씨라고 네. 장강 씨 집에 따님이 네. 또 시집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김태현 씨랑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잘 되고 행복한 모습을 막 보이잖아요. 제가 신박한 정리를 하러 촬영하러 갔을 때만 해도 시집 안 간다고 네. 막 그랬는데 결혼식 한다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결혼 너무 축하드린다고 댓글을 썼더니 대표님이 저희 집에서 끝나고 나가실 때 제가 이렇게 정성 가득 담기게 이렇게 뭐 했던 집은 항상 잘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게 너무 감사했다고, 다 대표님 덕이에요 또 말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래, 누군가의 공간을 이렇게 만져주고 누군가 잘 될 때 내가 한 부분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때 굉장히 제가 하는 일이 뿌듯해지고 보람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인 게 공간을 비포 애프터로 그렇게 딱 변신시켜 주는 건 돈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잘 되고 좋은 에너지를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희열. 그러니까요. 진짜.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삶을 산다는 건 뭐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말할 없는, 수 없어요. 예, 어떻게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진짜 더운 날이었거든요. 네. 더운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런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예요. 하와이 대저택을 봤어. 출연 의뢰가 와서. 근데 봤는데 이런 좋은 의도를 갖고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나도 뭔가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왔고 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또 서로 네. 막 뭔가를 또 같이 막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이 또 카메라를 통해서지만 이런 진정은 딱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와이 대저택을 보시는 분들이 또 이 진정을 또 느끼시고 네. 또 여러분들의 일상에 조금 변화가 와서 여러분들이 좀 뭐가 좀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좀 속상하고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들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시면 참 좋겠다. 그렇다면 오늘 막 하나도 덥지 않다. 네. 공간 컨설팅을 해주시면서 네.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1순위가 있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이 공간 컨설팅에 있어서는 사람인 거죠. 사람이 제일 근데 중요하다. 저는 일단 뭐 주거도 하고 상업 공간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주거 공간 컨설팅을 할 때 그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걸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집을 너무 똑같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TV면 요즘 TV를 많이 안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넓은 자리에다가 소파와 TV 이렇게 놓고 계시는 경우 많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자고 있지도 않은데 제일 넓은 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안방이라고 안방. 해서 그냥 아내 혼자 자고 뭐 이렇게 있는 경우. 아니 근데 그게 사이가 나쁘지 않더라도 이게 수면 습관이 달라서 그렇죠. 패턴이 달라서 이렇게 또 따로 주무시는 네. 경우도 많고, 첫째라고 해서 큰 방을 더 큰 방을 주는 경우. 근데 그게 왜 성향에 따라서 좀 맞아요. 더 작은 걸 공간을 좋아하는 그 아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란 취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간 컨설팅을 할 때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을 하고자 하는지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잘 파악한 다음에 구성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설계하는 데 좀 치중을 많이 합니다. 본질이잖아요. 사실 네. 공간은 사람을 위해 일단 존재를 네.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아파트에 살아왔고 지금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간혹 이제 반대편 동을 이렇게 쫙 보면 1층부터 쫙 아파트를 보면 같은 위치에 TV가 쫙 맞아요. 다 있거든요. 네. 왜냐 아파트 들어가면 그 TV를 놓는 자리가 있어요. 정말 1층부터 똑같이 TV가 특히나 월드컵 하면 다 초록색이거든요. 잔디 맞아요. 색깔. 네, 따라락 돼 있고 소파가 또 똑같은 자리에 따라락 돼 있고, 정말 그때 굉장히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히 저 모든 집은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으로 다들 살아갈 맞아요. 거고 구성원도 다 다를 거고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성별 나이 뭐 가족의 구성 직업 가치관 완전히 다 다른 모두 다 다른 집인데 소름 끼칠 만큼 1층부터 15층까지 따라락 똑같이 그러니까. 예, 그렇게 사는 게 우리나라가 그런 건가? 이게 왜 이렇지?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소파의 자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뷰가 좋은데 소파를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TV를 딱 설치를
소파를 해버리고 반대쪽에 소파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딱 어디에 놨을 때 창가를 봤을 때 뷰가 좋은 자리 그리고 이제 가족을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현관에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곳에 TV보다 소파를 두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 가족이라든지 우리 집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가구를 놓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좀 바꾸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나타났을 때 많은 분들이 신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 분명히 정리를 하긴 했는데 바구니를 산 것도 아니고 벽지를 바꾼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집이 새 집이 돼버렸지? 라고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셨던 건 일단 안 쓰는 거 많이 버렸고요. 비워낸 자리에 이제 그러면 여백이 생기니까 할 게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살을 빼야 입을 옷도 많아져요. 그래서 이 옷 저 옷 막 이렇게 막 코디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구도 여기저기 막 갖다 놔보고 막 이러니까 확실히 달라진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의 구성을 바꿔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남의 집을 볼 일이 잘 없잖아요, 네. 보통. 사실 외국에 비해서 서양에 비해서 우리는 집에 막 초대를 하고 네. 이런 문화가 잘 없죠.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또 코로나 이후에는 또 남의 집에 가고 하는 게 좀 더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남들 집을 잘 볼 일이 없다가 제가 남들 집을 이제 굉장히 많이 볼 일이 있는 네. 건 이제 이사할 때 임장 다닐 때 네네. 집 보러 다니면 이제 막 네. 본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비싼 아파트인데 안에 들어가면 진짜 막 쓰레기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은 열지 마. 네, 뭐 이러는 네. 방 하나 있어요. 진짜 이렇게 열면 이렇게 산처럼 쌓여 네. 있고 발 디딜 틈이 없는 집이 있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막 집 보여주시는 분이 짐이 이렇다는 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런 막 신신당부를 할 정도로 대표님께서도 그런 집들 보셨죠? 아유, 저도 많이 봤죠. 보셨죠? 여러 사례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었죠. 강제로 집에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집에 머물게 되면서 처음에는 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있다 보니 좋다고도 느낀 거예요. 어느 순간. 왜 너무 바쁘게 살다가 이제 강제로 휴식을 취하게 되니 근데 이제 이걸 제대로 휴식을 못 취하게 된 거야. 왜? 내가 살고 있는 건지 물건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게 된 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또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뭐 리빙 잡지라든지 아침 프로에 보니까 연예인들 집이라고는 전부 다 막 휘황찬란하고 전부 다 좋은 집들인 줄만 알았는데 연예인들도 다 우리하고 사는 게 그렇게 다르지가 않구나 라는 걸로 해서 많은 분들이 위안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리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고지고 살지 말고 좀 비워내라. 맞아요. 추억의 물건 좀 비워내라 이런 것들도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했고 따라 하시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비워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공감합니다. 네. 그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에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네. 막 집이 막 이렇게 되더라도 그거는 안 버리고 네. 계속 노는데 그 왜 안 버리냐면 이게 옛날에 내가 이랬을 때 맞아요. 그때 그 내가 잘 나갈 때 네. 아니면 내가 그때 돈 잘 벌고 있을 때 내가 아니면 직장에서 뭐 승진했을 때 내가 무슨 대회 나가서 뭐 했을 때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대표님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는 뭐 잘 살건 못 살건 네, 그 네. 양이 많건 적건 내 과거에 좋았던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남녀노소를 떠난 누구나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남자분들이 갖고 있는 거 깔깔이 군복 그리고 이거 번호 새겨져 있는 군번줄. 군번줄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뭐 상패 네, 사진 네. 그리고 자녀들 물건 한복 이런 거 못 버리시는 그리고 아이들 물건들 대체로 많이 못 버리시는 경우도 되게 그렇죠. 많아요. 우리 자녀들 물건 못 버리시는 뭐 탯줄 뭐 도장 이런 것들 다 못 버리시고 근데 그런 거를 버릴 때 모두가 다 소중해요. 저도 그런 게 다 소중하기는 한데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잘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마냥 버리라고 안 해요. 이거 뭐 하려고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게 저 너무 좋네요. 어머니 이런 상장 어머니 옛날에 이런 글쓰기 상장 받으셨어요? 우와 어머니 글 잘 쓰시는가 보다. 어머니 때 무슨 글 쓰셨어요? 네. 한번 물어보는 거.
그러면 나 이런 글 썼다? 라고 자랑을 하세요. 네. 뭐 꺼내보지도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정리하러 간 사람이 그걸 보자고 한 건 버리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들지 마라. 내 죽으면 다 갖다 버리라 하고 네. 건들지도 못하게 하신 분이 제가 그걸 물어보면 이제 기분이 좋아서 내가 옛날에 산문을 좀 썼다. 하면서 이제 뭐 주제가 그거였는데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근데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이런 건데 지금은 이게 먼지 덩어리로 있고 이렇게 오래오래 놔두면 나중에 이거를 처리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다. 어머니 이거 너무 훌륭하신 거 우리 자녀들이 다 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게요. 요거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현상해가지고 앨범에 붙여놓자. 그러면 요거 버려도 된다. 또 다른 추억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지. 물건이잖아요. 그거의 거. 물건은 버려내고 또 다른 추억으로 하나를 또 기록해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버려내면 이만한 것이 버려지고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또 다른 걸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소중한 추억을 누군가가 막 이렇게 무시하고 버려. 그 뭐야? 아이 다 갖다 버려. 막 이런 거 자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해서 속상해서 그리고 또 그게 너무 많다 보니 나도 알아요. 엄두가 안 나는 거지. 저거 언제 다 버려. 저거 나 언제 다 저걸 하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저거 아이고 야야 생각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거. 그럼 해야죠. 그래서 차분히 스스로 혼자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해보기를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사람들한테 주변에 꼭 저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하는 데가 전국에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좋고 또 아니다라고 하면 혼자 조금씩 아니다 자꾸 밀어두지 마시고요. 새로운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시면서 비워내보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비워내가면서 조금씩 미뤄둔 숙제 해내가면요. 누가 좋게요? 본인이 제일 좋지.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의 내 삶을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좋은 집, 좋은 공간 일대 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뭐 수맥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네. 뭐 전 신기했던 게 이거 이렇게 갖고 다니면 네. 수맥이 흐르는데 뭐 네.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거 아니면 뭐 풍수지리를 네. 뭐 따지기도 하고 뭐 향이 어떻게 돼 있냐 맞아요. 집이든 어떤 공간이든 기운이 좋은 집이라는 게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공간, 좋은 기운 어떻게 정의를 하시고 싶으세요? 물론 다 믿지는 않지만 또 어른들의 말은 정말 좋은 말들이 많아요. 풍수 네. 인테리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풍수. 풍수 인테리어의 첫 번째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트고 나쁜 기운이 나갈 수 있는 길목도 틔워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정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 그렇네요. 그죠?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오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 현관이잖아요. 현관에 택배가 쌓여있다, 신발이 쌓여있다, 먼지가 막 떼굴떼굴 굴러간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집 뭐 장롱 사이, 냉장고 사이에 뭐 종이백이라든지 뭐 비닐봉다리라든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막 끼워져 있어요. 그런 것부터 큰 거 아니에요. 풍수 인테리어라고 해서 뭐 방향을 찾고 뭐 이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좋은 기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그런 자잘한 물건들부터 좀 치워내는 거. 그러려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 아파트가 정남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배치가 딱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북서양, 남동양 이런 형태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 따라가려고 하면 제대로 잘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뭐 거울과 어디를 마주보지 마라 뭐 이렇게 되면 정말 그런 거 다 따르려고 맞아요.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잘 때문에 때 머리 뭐 네. 어느 쪽으로 하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법칙을 따른 것보다 저는 네. 그 기운을 내가 한번 이겨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그냥 뭐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데 네. 내 집 하나 정도 내 마음대로 해보는 거 뭐 이거 안 된대. 아이 뭐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 진짜 좋네요. 뭐. 네, 자꾸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다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한 번쯤은 눈 딱 감고 그래 내 맘대로 해보자. 이쪽으로 나와보니까 집이 좀 더 환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이쪽으로 누워봤더니 조금 더 내 귀가 편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소리 그냥 딱 한번 귀 딱 막아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그 집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잘 많이 없는데 네. 내 집은 한번 내 맘대로 해보자. 네. 궁금했던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에르메스 가방을 사고 싶은데 네. 처음에 가면 가방을 보여주지도 않기 때문에 아, 그릇 뭐 이런 거 많이 사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명품이라는 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구도 명품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구가 막 명품이 막 이제 젊은 MZ들이 특히 유명한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배우들이 예, 그런 거 있었어요. 가구들이 네. 막 하나에 뭐 의자 하나가 막 맞아요. 몇천만 원이고 예, 예. 막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명한 그런 저도 아이돌 집이라든지 배우들 집을 가보게 되고 그런 걸 겪어봤을 때 그게 뭐가 좋은지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아 저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만 접했었어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네. 다들 저런 거 쓰는구나라고 했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또 아주 유명한 배우님의 네. 집을 가게 된 거예요. 네, 네. 여배우님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의 집을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됐고 그 집을 갔는데 처음에 이제 방문을 하고 이렇게 딱 1층을 딱 열었을 때 되게 명품 가구예요. 그 1인 체어인데 그 1층에 그 가구가 이렇게 탁 있고 햇살이 탁 들어왔는데 그 가구에서 그 배우님이 앉아서 대본을 보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배우님의 이런 것들이 흔적이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구의 쉐입이 딱 잡혀 있고요. 이렇게 가죽의 모양이 잡혀 있었고 여기에 색깔이 또 다 남아 있었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명품 가구라는 게 저렇게 한 사람이 오랫동안 쓰고 이렇게 아끼고 애정스럽게 하다 보면 그 가구가 안 보이고 저 사람이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명품 가구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저도 처음에 한번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옛날부터 이제 윗대 때부터 쓰던 가구였고 그 얘기를 전에 듣고 아 돈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게 명품 가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명품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품목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저는 또 리빙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가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고 네. 또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그 가치를 잘 알고 갖고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그게 명품으로서의 가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전에 대표님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구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그 물건에 투사시킬 수 네.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구가 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주고 또 이 정말 동기화가 될 수 있는 가구와도 네. 네, 그런 정말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느껴진다면 그 가치를 하겠네요. 네. 그 가구가요.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무언가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쯤 뭐 갖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돈을 벌면 나만의 의자 하나는 진짜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저도 늘 그 공간 컨설팅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그래요. 우리가 한국형 아파트 살면서 보통 20평, 30평 이렇게 살다 보면 오롯이 나만의 공간을 하나 갖고 산다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또 많은 주부님들은 아이들 방도 있고 또 남편 서재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본인 보면 공간이 없죠. 난 내 공간 하나가 없다라고 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 의자 하나를 한번 만들어 봐라. 아무도 못 앉게 하는 내 의자에 또 내가 좋아하는 가까이에 디퓨저를 좀 놓고 여기에 또 하나의 탁자를 둬서 내가 좋아하는 책도 놔두고 차 한잔 탁 하면서 항상 여기 딱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눈 감고만 있어도 너무 편안하거든요. 또 큰 걸 바라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뭐 또 누가 안 만들어줘도 어때?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지. 그래서 한 켠에 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는 거.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네.